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강 지침서 건강 메신저. 엑세시대 건강 프로젝트 건강 메신저.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방역 규칙을 엄격히 준수를 하면서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먼저 연예인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현 선생님, 김혜란 선생님, 오성복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5분의 방청객 분들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 소개는 연면대 부속병원 소아내과 리성호 선생님, 연면조이병원 리훈 선생님, 네. 연글시병원 엄은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3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매운 것을 좀 즐겨 먹었는데 네네. 요즘 갑자기 이 매운 것을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오. 이 매운 것을 먹으면 위가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나이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위가 더부룩하다는 것이 뭐 네. 나이와 뭐 상관이 있습니까? 선배님들도 많은데요. 농담이고요. 뭐 사실은 요즘 먹거리가 정말 풍성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말 집에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네. 먹고 싶은 걸 다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건 맞는데 뭐 먹거리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일리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 말은 네. 선택의 범위가 많아졌으니까 뭐 기름진 음식, 네. 매운 음식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남성분들은 뭐 담배도 자주 피우고 술도 자주 마시고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소화 불량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저는 뭐 위가 엄청 좋았죠. 예. 저는 뭐 위라는 내장기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진짜 위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저 40대까지도 뭐 정말 아무 근심도 안 했었는데 네네. 뭐 두 분 선배는 계십니다만은 네. 조금 나이를 먹고 나니까 조금 요즘 또 속도 쓰리고 하고 야 여기 위라는 게 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속이 쓰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쓰리기가 좀 착각하지 않나요? 아니. 뭐 시청자분들 제가 또 뭐 술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사실 저는 매운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매운 걸 잘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어머니는 뭐 어린데 왜 어른들 따라서 매운 걸 먹냐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매운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조금 또 나이 말이 나오네 미안하지만 먹고 나니까 매운 걸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담백한 음식 이런 것들이 또 먹으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진짜 위가 좋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네. 저처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매운 걸 먹는 걸 거부하지요. 예. 그렇죠. 진짜 매운 걸 먹게 네. 되면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친 것처럼 이거 쓰리고 정말 겁나요. 예, 진짜. 그렇죠. 이 평소 뭐 위가 튼튼하다고 이렇게 또 자부하는 분들도 아마 가끔 가다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가 위가 더부룩하고 좀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소화 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방청객 분들은 어떤가요? 네. 혹시 소화 불량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 평소에 밥을 적게 먹어도 소기가 이 체한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구토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른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더구나 이거 소화하기 아이들 소화가 영 안 됩니다. 네, 뭐 천성적으로 소화 기능이 좋은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로 안 가는데요. 또 반면에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소화 불량 때문에 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또 증상이 좀 나아지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면 뭐 CT나 위 내시경이나 그리고 이 화암을 해봐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은데 한 2~3명 중에 1명이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절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네.
네, 주위를 물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평소에는 말을 안 해도 이러저러한 소화불량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위가 쓰리고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위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경을 해도 그 이상이 없게 나오는 경우. 예, 없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 맞아요. 네. 그 제 조카도 지금 그 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내시경도 하고 대장 검사도 했는데 결과를 보게 되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그 뭐 소화가 안 되고 잘 되지 않고. 위가 더불어 가고 그래요. 더불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소화불량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내시경 검사를 해봐도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화불량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검사가 잘못됐나 여기저기 재검사도 해보고 하지만 문제점은 발견이 되지 않고 하니 뭐 또 다른 질환에도 걸리지 않았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내시경 하에서 위가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으니 또 가슴 쪽이 아닌가 식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해서 정말 저희 전면 검사를 하듯 합니다. 검사를 해서 위가 아닌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상응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사람을 참 애를 먹이네요. 뭐 검사를 했지만 뭐 이상한 증상이 없고 그런데 통증은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해도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것을 뭐 혹시 뭐 정해놓은 뭐 이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병 이름을 기능성적인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소화. 원인으로 보면 위하고 십이장이가 기능이가 조금 저하돼 갖고 우리가 식후에 음식을 자신 다음에 그 기능이가 운동이가 적게 되어 갖고 생기는 우리 그 소화장애의 증상 이제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혹은 심지어 폭통것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이 생활 질량에 많은 피해가 가죠. 네네. 그렇다면 우리 기능성적인 소화불량은 기능성적인 위장도 질병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일종의 질병입니다. 네네. 네. 우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 정도로 이 병으로 좀 고생들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조사에 따르면 소아내과 문진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 100분의 50 이상 분들이 이 기능성 소화 장애로 우리 과를 찾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발병률이가 엄청 높은 병이에요. 네. 근데 좀 보니까 이제 보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니까. 그래. 또 뭐 검사를 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대로 산다라는 걸 아니 먹은 걸 그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오래 산다라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제일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 소화불량이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거기에 근거해서 치료 방안을 세우는 것인데 같은 기능성 소화불량 진단을 받았더라도 매개 사람들이 그 원인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우리 기능성 소화불량을 그 원인으로 네 가지 부류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 소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 위산 분비가 많이 되는 분들, 왕왕 우리가 복통을 느끼고 역류감을 느끼는데 이런 분들은 위산 억제제 혹은 위점막 보호제를 쓰는 것이 합당하고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노년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장도의 움직임이 더뎌져 갖고 음식물질 배출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위장도 동력약을 선고합니다. 이거 세 번째는 우리 년시에 따라 우리 음식물질을 소화하고 분해하는 효소들이 분비가 적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는 우리가 합당한 효소를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분들이가 좀 골치 아픈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회상 혹은 심리상, 성격상, 기분상, 정서상 심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소화장애 이런 분들은 효과가 그닥 좋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권고하자면 이 심리 자문을 받아갖고 꼭
그 원인을 찾아서 상담하시고, 네, 그리고 규범화된 우리 치료 방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음식을 먹은 후 왠지 자주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예, 혹시 예, 뭔가에 막힌 듯한 이물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식도에 음식물이 걸려서 못 내려가는 것도 한 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식도의 연동력이 부족하거나 식도의 음식을 내려보내는 절주와 하부식도 관략근이 열렸다, 이제 닫혔다 하는 그 절주가 안 맞아도 우리 음식물이 식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우리가 알약을 삼키잖아요. 그때 어찌는가 물과 함께 삼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물만 위로 넘어가고 약은 식도에 남게 되는데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위 안에 들어온 음식 물질들은 위산과 효소하고 작용해서 흡수하기 좋은 작은 크기의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예. 네네. 그럼 이 쪼개진 이 음식 물질은 식이섬을 건너 소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네네네. 소장은 우리 기관에서 음식 물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네, 소장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기타의 여러 가지 비타민, 그리고 전해질, 이런 물질들은 기본상 다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예요. 네, 흡수된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는 대상으로 옮겨지고. 예, 옮겨오는데요. 대상에 들어올 때 이 음식의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상의 중요한功能은 이 찌꺼기의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설사를 한다지 간에 수분이 흡수 안 되니까 네, 이런 증상들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음식 물질이 우리 소화도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 제가 식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능성적인 우리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식도 하면 생각나는 병 있어요? 예, 그 역류성 식도염 말입니까? 네. 영죽성. 제가 알아봤으니까. 영죽성 식도염은 임상에서 흔히 보는 병인데요. 이 병 자체가 원인이가 위산, 위 안의 음식물 혹은 담즙 이런 물질들이 우리 식도로 역류해서 올라와서 장기적으로 우리 식도벽을 점막을 파괴하는 일종의 질병인데요. 내시경을 하면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거. 네네. 네. 만약 장기적으로 내시경을 해도요 정상이고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완화 안 될 때는 우리 공무성적인 역류성 질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으로 볼 때 주요하게는 우리 위장도 동력이 모자라고, 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심리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런 정황에서 우리 이 아픔이가 뇌에 전달되는데 뇌가 감각상에 아프다고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네, 구체적이고 규모화된 우리 치료 방안이가 수요됩니다. 네. 그래요. 방금 또 이 식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아래에는 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 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또 그 배가 부르는 이런 느낌이 나면서 또 배에 자꾸만 바람이 차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도 같이 이런 분들도 있겠죠. 아니 적게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 적게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는 얘기. 참 희한하네요. 네,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이런 증상을 우리가 조기 포만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예를 들면 밥을 한두 술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별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고 또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도 위에 음식물이 가득 남아있는 듯한 이런 불쾌한 느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병원에 가 위내시경이나 검사를 해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기능성 위장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금방 김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인천 배부른다. 그리고 그리고 그 먹은 음식물이가 그냥 위장도에 남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어디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우리 위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땐 수축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위 윗부분부터 늘어나면서 음식물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위는 보통 1,500ml의 음식을 담을 수 있고요. 최대로 2 내지 4리터까지 늘어날 수 있답니다. 아니 어제 우리 5리터짜리 물통을 샀었어요. 네. 엄청 커요 그게. 네. 아니 그게 위가 여기 배아리 위가 그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참 희한하네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건 참. 네네. 네, 맥주 마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가고도 어떻습니까? 맥주 5, 6병을 거뜬히 마시잖아요. 거기다 네. 어딘가 안주까지도 드시면 정말 어마한 양이죠. 예, 그렇죠, 선생님. 맞습니다. 저 선생님 말씀 동감이 됩니다. 사실 저는 뭐 이제 선생님 5병에서 6병이나 했죠. 10병까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뭐 화장실 한 번 가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2번, 3번 갔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근심을 했어요. 아, 이게 내가 뭐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네. 병이 아닐까 생각을 했으니. 이거 보니까 뭐 4리터 이상, 저건 조금 더 큰 것 같아. 한 위가 더 큰 것 같아. 아, 그럼 괜찮은 거구나. 네. 하지만 이렇게 잘 늘어나야 할 위가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게 되면 조금만 먹어도 어떻습니까? 배가 부른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포만감이 오게 되는데 이런 증상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의 감정에 의해 위가 경직되면서 음식물이 들어가도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 같은 건 뭐 영원히 조기 포만감을 느낄 수 없겠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네. 동현 선생님은 어째 가만히 살펴보니까 좀 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화가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절대 화는 안 해. 진짜 상상 안 되죠. 스트레스도 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지.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위장도에는 두뇌에서 직접 뻗어나간 우리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는 정서적인 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정서가 기분이 나쁠 때에는 자연히 소화장애가 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위마비라고 하는데요. 예. 위산 과다로 인한 증상과 비슷해서 어떤 때에는 소화도 교양이라고 예, 판단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위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산 억제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시게 되면 그 증상이가 더욱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소화가 안 될 때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자주 먹습니다. 위산 억제제는 소화 장애에 도움이 되는 약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네, 실제는 위산이라고 말하면 우리 백성분들이 이것은 나쁜 물질이라 혹은 필요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네. 허나 저 위산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우선 위산이 있음으로 해서 위가 산성을 떼요. 네네. 네, 산성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번식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음식물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효소들이 산성인 환경에서만이 그 활성이가 활용돼요.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우리 위산은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네. 예. 위산이 과다 분비될 때는 우리가 복통을 느끼고 위산이 적어지면 우리는 소화장애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기능성인 소화불량은 로년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년분 자체가 년시가 있음으로 해서 위축성 위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위축성 위염이란 그 자체가 우리 위산을 분비하는 각종 세포들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원래 이 적어지는 기초상에서 또 위산 억제제를 거기에 자시게 되면 우리 소화장애가 이런 증상들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제제를 함부로 사용한 다음에는 위 안에 산성 환경이 파괴되고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네,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우리 각종 효소들이 작용을 잃고 네, 그리고 이 음식 물질이 소장으로 들어올 때 여전히 마찬가지로 생태 균형을 파괴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이 우리가 분해되면서 발효되고 가스가 많이 생기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복통 혹은 복장 이런 증상들이 가중화되죠. 뭐 위가 불편하다고 해서 위산 억제제를 마음대로 먹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하여튼 위가 운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가 운동을 안 할 때는 또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네, 따라 있죠. 우리 위장도에는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두 성분은 우리 위장도를 움직이게 하여 음식이 배출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하여 우리는 기능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 두 가지 성분의 분비를 돕는 약을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아니 근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위산 억제제요, 뭐 여러 가지 약. 참, 상대적으로 좀 위가 좋으니까 신기하긴 합니다. 어릴 때 기억에, 어릴 때 시골에 못 살았잖아요. 그래. 어릴 때 기억에 한번 많이 먹으니까 배가 똥똥 불어나니까 소다를 먹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때는 소다를 먹이고 식초도 조금 먹이고 기억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원인이 워낙 너무 많으니까 또 아마 또 의사 선생님들은 뭐 의학적으로 딱 하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으니까 그 어떤 원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원인을 다 찾아냈으면 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예, 그렇죠? 예. 원인을 못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있습니까? 스트레스나 화병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 심리적인 문제도 어떻습니까? 그냥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까지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네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4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 네. 굳이 말할 아주 필요도 현실적이죠. 없이. 예,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들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이 기능성 소화 불량에는 우리 이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그 원인은 남편, 자녀, 그리고 인간관계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의 위장 질환에 남편분들이 한 몫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집사람 위가 좋은가? 그 홍이는 네. 아직 무슨 그 미혼이라 네네. 잘 모를 거예요. 이 부부가 오래 살다 보게 되게 되면 네네. 마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끔씩 다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래 다투고 나게 되면 우리 집 사람도 나름 원수보다 더 미울 때가 많아요. 에이, 우리 앞집입니다. 한 번도 다투는 못 봤어요, 저는. 진짜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주 참다 보니까는 예. 그게 합병도 나고 아마 소화불량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동현 선생님이 사모님의 소화장애 좀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맞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게 일정하게 무슨 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드문드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앞으로 우리 마누라가 절대 참지 말고 그 화 날 때가 되면 나한테 화를 확 풀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우리 음식들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면 많이 놀라실 텐데요. 양배추입니다.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이 소화가 잘 되는 흰쌀밥이 더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위장 질환에 병원에 안 가고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거나 혹은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음식을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우리 음식들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음식은 제가 말하면 많이 놀라실 텐데요. 양배추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양배추요? 예. 아니 선생님 혹시 좋은 음식을 잘못 소개하신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요. 평상시에 우리 많이 듣기는 그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해서 네. 저도 그 솔직히 말해서 그 양배추도 좋고 양배추즙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이게 그렇다는 게 참 이상하네. 실제로 양배추에는 펙틴과 같은 식이섬유가 엄청 많아요. 예, 펙틴은 분해 발효되면서 올리고당이 되는데 우리 인체 소장에는 올리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올리고당은 직접 대상까지 가게 되는데요. 기능성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유익 기능 문제로 올리고당이 제대로 분해가 못 되고 소장에 가서 발효하기 때문에 많은 그 기체를 산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적인 우리 소화 장애 증상들이 더욱 악화되고, 예,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이 바로 이 양배추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이 피해야 할 두 번째 음식은 밀가루와 콩류입니다. 밀가루요? 밀가루는 글쎄 그런데 콩이가 그러게요. 네, 저도 밀가루는 이해가 되는데 콩류는 정말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네, 양배추, 밀가루, 콩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소화 불량인 분들이 조심해야 할 포드맵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포드맵 혹시 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포드맵이란 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특정 당 성분을 말하는데 말로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본류를 말합니다. 만약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 포드맵이 높은 식단을 잡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화를 더디게 만들고 발효로 인해서 가스가 만들어져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이 포드맵 채소류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등이 해당되고요. 콩류에서는 이제 콩류가 해당되는데 기능성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식품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에는 우리 글라텐 성분이 많은데 복부 팽창을 유발해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피해라는 건 아니고요. 기능성 이제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식단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발효가 문제네요. 브로콜리, 양파, 양배추, 마늘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안 좋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소화불량에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네, 오늘 그래 제가 소화불량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과일인데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키위입니다. 맛있죠. 아니 키위를 시쿨잖아요. 달에. 달에. 씌어가지고.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산이 너무 많아던 문제인데 키위를 먹으면 또 쌀이 더 많아질 건데 그게 참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위산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기능성 위장 질환이 있는 데는 키위가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키위에는 액티니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위에서 우리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장에서 이 장을 원활하게 하게 하여 이 변비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소화장애 좋은 첫 번째 음식 키위였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음식이 좋죠? 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이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가만. 우리 계속 닭국밥을 먹으라 했어요. 근데 오늘 왜 또 흰쌀밥입니까? 오늘 아주 반란의 여성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랬잖아요. 다이어트도 안 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다 이외네요. 그렇죠. 라는 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 흰쌀밥보다도 네. 잡곡밥이 몸에 좋다는 건 그렇죠.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집에서도 네. 계속 집사람이 그 잡곡밥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 그런데 또 이게 피할 음식이라니, 야, 이게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게. 네, 물론 맞습니다. 이 소화불량이 없는 분들은 이 건강 유지나 이 다이어트 이런 데 차원에서는 이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흰쌀밥을 드신 것보다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이 소화가 잘 되는 흰쌀밥이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흰쌀밥에는 식이섬유가 적게 함유되어 있어 하나는 위에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소장에서 거의 100% 흡수됩니다. 그래야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기능성 위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흰쌀밥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흰쌀밥을 드실 때에는 우리 평소에 잡수는 량의 3분의 2 공기만큼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저 포도맵 채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네.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고구마, 감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오이 수분은 위장 내 산도를 낮춰주고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무기질은 위, 점막 보호 효과가 있으며 이 고구마의 세라핀은 장을 청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감자 속의 아르닌은 위염 완화의 보호막 생성 등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 중에 보니까 탄수화물도 나왔어요, 밥도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 채소, 비타민도 뭐 섭취했어요. 우리가 제일 수요하는 단백질이 빠졌습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있어요. 저도 금방 생각이 났는데 네네네. 뭐 이렇게 다 좋은 음식이 있는데 아마 또 우리 오 선생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고기가 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고기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많아요. 우리 소화장애로 앓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닭가슴살요. 예. 소화장애, 소화기능 장애에 있는 분들은 제일 안 좋은 식단 중에 하나가 우리 고지방 음식. 지방이 잘 소화가 안 되고 고지방 음식인데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고 그리고 다른 육류에 비해서 육질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소고기에 비해서 맛은 좀 못하지만 그렇죠, 맛이 없죠. 그래도 있다는 게 어딥니까? 네, 그래도 고기잖아요. 고기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소화불량에 안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아래 엄문아 선생님께서 이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꿀팁 한 가지를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어서 공개해 주시죠. 네, 아래 제가 소개할 이 방법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여러분들은 현재 실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잘 알려진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매번 강조하냐면 정말 원인을 모르는 소화불량에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바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기입니다. 대박이죠. 이 뭐 천천히 뭐 꽁꽁 씹어 먹기는 익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말하기는 쉽고 이렇지만 그 행동에 옮기자기 되면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래 생각날 때가 되게 되면 천천히 먹느라고 많이 애써 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저 옛날 방법대로 그저 막 그대로 먹어요. 저는 천천히 씹으려고 했는데 벌써 다 넘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만나는 음식은 정말 천천히 씹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죠. 진짜. 입에 들어가면 인천 뭐 내려가니까. 근데 이렇게 뭐 천천히 씹는 이 씹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실천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천천히 잘 씹어만 드셔도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부 팽만감, 가스가 이제 잘 생기는 그런 소화불량의 증상을 크게 완화 혹은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식사를 할 때 성인 평균 씹는 횟수는 15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는 최소 30번을 씹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견과류처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30번 이상, 그리고 두부처럼 부드러운 음식이면 조금 덜 씹고 해서 음식 종류에 따라 조절해서 씹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한때를 30분 씹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꼭꼭 씹으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주 씹는 이것이 우리 소화불량에 어떤 큰 도움이 있나요? 네, 오래 씹을수록 많이 씹을수록 우리 위장의 료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씹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서는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인식하고 우리 각종 소화기관에 이게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각종 소화에 참여하는 소화액의 분비를 준비하고 또 멈추어 있던 이 위장도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차를 몰 때처럼 차를 시동을 걸자마자 주행하기보다 이 시동을 건 후에 한참 후에 천천히 부드럽게 주행하는 것이 발전기 수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천천히 드시면 우리 위장도의 수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드시면 우리가 이 복부 팽만감이라든가 더부룩한 느낌이 나사지고 이런 좋은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위나 식도에 있던 이 염증도 저절로 나아지면서 우리가 이 위장도를 로화를 방지하는 지름길로 가게 되죠.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다시피 그 견지가 너무나 어려운데요. 꾸준히 견지하는 그 좋은 방법은 또 있습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견지가 참 힘듭니다, 그게. 네, 당연히 있죠. 몸에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 실천이 어려운 꼭꼭 씹기. 그 꾸준한 노력을 위해서 오늘 꿀팁 몇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 시간을 놓치면 제대로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 허기가 지게 되고 허기가 지게 되면 음식을 천천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젓가락만 사용하여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보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젓가락에 한 번에 짚을 수 있는 음식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천천히 음식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주의점은 음식을 씹을 때 이 젓가락을 밥상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젓가락을 손에 쥐고 있으면 이 음식을 씹을 때 자연히 다음 반찬으로 손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은 식사할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혹은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식사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식사할 때는 이 식사에만 집중하고 오늘이 이 쌀은 잘 익었는지 오늘이 이게 음식은 간이 제대로 들었는지 이렇게 코로 혀로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게 식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일 이렇게 실천 여부를 그러니까 달력에 체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 한 가지 행동이 습관으로 되자면 약 60일 정도의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식사할 때 이 밥상에 탁상 달력을 넣고 이 실천 여부를 달력에 체크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하기 좀 바쁘네요. 젓가락을 놓지 말라. 꼭 놔야 된다지. 실천하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실천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위장 건강에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꿀팁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꼭 오래오래 씹기를 견지해 보시면서 위장 건강 튼튼히 잘 챙기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소화불량 스트레칭법. 첫 번째 동작은 등판 풀기인데요. 등 근육을 풀어주면 복부의 긴장이 덜어지면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동작 요령. 손을 어깨 위에 올리고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 최대한 크게 회전시켜줍니다. 앞뒤 방향으로 번갈아서 한 번에 10회씩 3세트 정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동작은 척추 풀기인데요. 등과 어깨의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며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소화불량에 특히 좋습니다. 동작 요령. 앉아서 무릎을 양팔로 감싸고 등을 앞뒤로 굴리며 마사지해줍니다. 이 동작은 한 번에 20회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내장 풀기인데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깊은 심호흡으로 횡격막이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동작 요령.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배꼽 아래까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땐 양손을 바깥쪽으로 펴주시고 고개는 우로 향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손은 걷어주시고 고개는 아래로 향합니다. 이 동작은 한 번에 10회 정도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알려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을 튼튼히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네, 신체 검사한 게 담낭벽이 두껍다고 나왔는데 그 담낭벽이 두꺼우면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담낭벽이? 그리고 두꺼워지는 원인하고 그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이 당나벽이 두꺼우면 보통 우리는 흔히 보는 증상이 이 속쓰림이거나 혹은 네네. 복통이라든가 보통 오른쪽 배가 복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입쓰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급성 담낭염일 때는 또 열이 나고 뭐 이식장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담낭벽이 두꺼울 때 증상은 많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기실에는 이 담낭벽이 중요한 것이, 벽이 두꺼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낭벽이 두꺼워진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담낭벽이 두꺼워진 원인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낭염, 그리고 또 담낭결석,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담낭의 종물, 이게 종물에도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습니다. 이 담낭의 암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말해서. 예. 그래,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몇 가지가 흔히 보는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병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첫째로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담낭염입니다. 이 담낭염에는 급성하고 만성을 나눕니다. 이 급성 담낭염일 때는 이게 급합니다. 이 복통이 심하고 열이 나고 그리고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럴 때에는 첫째로는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抗生素.然后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약 필요하면 수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성 담낭염도 많은데 이 만성 담낭염은 보통 생명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담즙을 잘 이렇게 배출하게 하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핸드폰으로 화면을 찍은 후 QR코드를 스캔해서 저희 제작진에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답변해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 여러분, 연예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와 사이트